자, 중3 얘들아,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을 배웠거든요. 네, 이모군란이 이제 군인들의 난이었죠. 그 시기가 1882년이었고, 지금 오늘 배울 갑신정변은 그 후로부터 2년 뒤에요. 1884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져가지고 왜 심해졌냐면 우리가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그래서 걔네가 이제 흥선대원군도 납치해가고 이렇게 다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네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화정책을 하고는 있었지만 속도 자체가 그렇게 막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급진개화파들 생각납니까? 우리 그때 김옥균 같은 애들, 얘네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늦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철수했어요. 이게 철수했던 이유는 그냥 뭐였냐면 얘네가 청나라가 베트남과 전쟁을 했는데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웠는데요. 베트남을 두고 그 청프 전쟁에 군대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애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드디어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갑신정변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봅시다. 먼저 일단 급진개화파들은 이런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찾아가서 일본과 딜을 해요. 일본과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거예요.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거고, 얘네가 일단 사전에 일본과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본을 믿고 급진개화파 애들이 일으킨 거야. 얘네 그 기억납니까? 누구였는지? 그렇지, 요런 애들이 이제 일으킨 거고요. 얘네가 일으킨 어떤 그 사건이 있죠. 무슨 축하 사건 있었죠. 우정국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같은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때 열어서 개국하는 그런 축하 파티, 축하연에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일으켰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종의 쿠데타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인 거지. 일으키고 얘네가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얘네가 이제 개혁정강이라고 하는 것을 14개조를 만듭니다. 개혁정강 14개조. 이 개혁정강 14개조에는 진짜 말 그대로 14개가 있어요. 근데 14개가 있지만 우린 14개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1조, 2조, 3조, 12조, 13조 있지만 일단 이렇게 4개만 조금 한번 간단히 써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조에는 뭐가 있냐면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라. 조공 폐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공을 폐지하라는 거는 더 받들어 모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와 연을 끊어라 이런 거야. 두 번째는 문벌을 없애라. 문벌을 폐지해라. 가문에서 막 나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세 번째는 토지제도를 개혁해라. 네 번째는 재정을 돈을 모두 호조라는 곳에서 관리하게 해라. 일원화. 한 군데서 관리하라는 거지. 원래 이때는 우리가 돈 관리가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서 관리해라. 요런 14가지 항목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실패하지. 왜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이 당시 집권층이었던 민씨 정파가 어느 나라 군대를 또 부를까요? 청나라 군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얘네가 혼자 오지 않아. 누가 또 같이 옵니까? 누가 또 같이 오죠? 일본도 같이 옵니다. 일본이 같이 와요. 아직은 아니구나. 헷갈렸어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3일 만에 실패하게 되고 이 사건을 3일 천하라고 해요. 3일 동안의 천하를 가졌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나서 이제 쿠데타 일으킨 놈들은 이 쿠데타가 실패하면 목숨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가거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 이후에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 결과적으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은 이제 우리가 이거 일으켰을 때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하고 파티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아까 일본한테 도움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조금 도와주러 왔어요. 일본 군대가 도와주러 왔는데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얘네가 일본 군대를 진압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일본 군대가 좀 타격을 받은 거야. 그걸 핑계로 우리나라에게 배상금을 뜯어내려고 했던 조약이에요. 배상금. 실제로 배상금을 줍니다. 이 조약의 이름이 바로 한성조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청나라와 일본끼리 맺은 조약이 있어요. 그게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은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얘네는 우리나라에 있던 양국 군대를 일단 다 빼자. 철수시키자. 대신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할 때 미리 알려주자. 뭐 이런 조약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우리 둘 다 빼자. 대신에 들어갈 때 똑같이 들어가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조약 때문에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터집니다.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 다음 이러한 갑신정변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의의가 있단 말이야. 의의라고 하면은 일단 네, 의의가 있대요. 어떤 좋은 의로운 어떤 가치가 있는 운동인가?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에요. 뭔가 정치적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운동이었어요.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의의가 있고, 그리고 얘네가 아까 14개조 뭐 개혁정강 해가지고 뭐 뭔가 바꾸어보기 위해서 개혁안을 냈잖아, 그치? 이런 게 이후에 갑오개혁까지 영향을 줘서 갑오개혁에 반영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좋은 점인 거지.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엄마야. 이렇게 썼지? 한계점도 있어요. 뭐가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냐. 일단 이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일본한테 너무 의존했지, 그죠?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나라 외세의 힘에 힘입어서 하려고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뭔가 바꿔보려고 한 거고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요런 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 일단 9분 정도 됐는데 요게 갑신정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884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년 뒤의 일을 이제 또 들려주겠습니다. 1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떤 흐름에 빠져 있었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자, 지도를 하나 살짝 그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요. 대충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본이 있었고, 그치? 왼쪽에는 청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당시 계속 세력이 급부상했던 나라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 당시 19세기 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대립했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 네 나라가 서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먹어보겠다고 안달이 났어요. 요렇게 네 나라가. 그리고 뭐 굳이 한 나라를 더 하면 저기 길 건너 미국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둘러싼 이 네 나라. 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열강들이라고 해. 열강들. 세력이 있는 강대국들,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서로 각축전을 벌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당연히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얘네가 땅이 너무 춥고 이래서 부동항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러시아와 또 영국이 대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먹으면 영국은 또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이라기보다는 불법으로 잠깐 차지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고 1885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서로 이렇게 막 먹고 먹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리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어떤 편도 들지 말고 가운데에서 서서 입장을 세우는 중립화를 하자. 이런 중립론이 등장합니다. 이거 중립화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게 프린트에 없어가지고 따로 쓴 거니까요. 너희도 따로 정리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894년에 일어난 거의 한 이제 10년이 훅 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먼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농민층들이 살기 힘들어서 서로 좀 분위기가 좀 흔들흔들한다. 이런 걸 농민층이 동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층이 동요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지. 그럼 그 계기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봤지만 배상금, 세금 이런 거 좀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일본과 청나라 계속 쳐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세금 냈고요.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 경제적인 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조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을 일본이 대량으로 뺏어갔어.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수입이 좀 거의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불균등한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뺏어갔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어쨌든 쌀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값이 올라간 거야. 국내에 쌀값이 상승합니다. 그러자 지방에서 지방관들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거 일본으로 유출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곡식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공령이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명령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너희가 수출 안 해줘서 우리 손해봤어.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웃기죠? 또 우리가 또 배상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더 힘들어진 거야. 이런 게 이제 배경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요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위안을 받고 싶어졌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위안이 되었던 그 당시 종교가 바로 동학이었어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더욱 확산됩니다. 동학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종교로서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기억나죠? 예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뭐 이런 종교였기 때문에 농민들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동학이 널리 확산되면서 그 당시 자기들의 어떤 그 교조라고 해서 이걸 종교를 만든 최재우가 그 당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어요. 백성들을 네가 혼란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운동을 해요. 이 운동 자체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교조의 신분을 원래대로, 억울한 걸 원래대로 돌려달라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조 신원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배경은 요렇게 있고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동학 농민들이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 계기가 된 사건은요, 바로 1894년에 일어납니다. 1894년에 전라도 고부라는 마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을장이었던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애가, 이름도 좀 병갑 같지? 얘가 굉장히 많은 횡포를 부렸어요. 어떤 횡포였는지 뭐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뭐 멀쩡하게 있는 만석보라고 하는데, 보는 뭐냐면 물을 이렇게 가둬두는 거야. 이거를 멀쩡하게 있는 걸 다시 쌓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물 관리해주니까 물세 내라. 그리고 지네 아빠 무덤 같은 거 다시 막 이렇게 고치는데 또 돈 달라. 뭐 이런 막 이상한 횡포를 막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빡쳐서 그 당시 고부에서 이제 농민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거를 고부 농민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빡쳐서 고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대표가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은 초등학교 때 배운 애들도 있을걸?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 키가 굉장히 작았대. 그래서 땅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서 뭐 녹두장군 뭐 이렇게 들어봤죠? 녹두장군 이제 콩 같다 이거야. 키가 작아서. 근데 굉장히 싸움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필두로 하여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이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안핵사가 농민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빡쳐서 더 크게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폭발하게 돼서 이제 막 진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크게 백산이라는 곳까지 모여서 봉기하게 되고요.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황토연 전투, 그리고 황룡천 전투 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좀 쓸게요. 황토연 전투와 황룡촌 전투 승리를 해요. 이러면서 교세가 세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은 전라도 일대를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전라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던 그 당시 전주를 이제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먹어요. 차지해요.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쯤 되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정부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싶어서 정부가 갑자기 이제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화해하려고 사람 보내고, 한쪽에는 청나라한테 또 도와달라 그래. 뭐 꼴피탄 맨날 청나라죠. 그래서 이제 청군이 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만 얘네도 같이 오게 되겠지. 일본도 같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청나라 군대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앞에서 맺은 그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아닌데 싶어서 우리나라 그 백성들은, 동학 농민들은 정부와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에요. 전주화약은 다시 정부와 동학 농민군이 맺은 거예요. 이유는 일본과 청나라를 무찌르기,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요. 자기들을 진압하러 왔으니까 자기들이 화해하면 해산하겠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어요. 그게 전주화약이에요. 이후에 전주화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농민군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혁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쳐요. 개혁 기구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전주화약을 맺고 나서 패정개혁안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패정하면 진짜 버려야 되는, 쓸데없는 완전 나쁜 정치를 개혁하는 안이라는 거예요. 패정개혁안을 만드는데요. 이 패정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이 뭐 탐관오리를 처단해라, 그리고 뭐 너무 세금 많이 거두지 말고 공평하게 거둬라. 또 뭐 그 간신들의 관직을 매매, 사고팔고 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거, 토지 세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막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한 패정개혁안을 이제 만들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패정개혁안 만드는 그 전주화약이 끝나고 나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안을 실시하고요. 개혁기구를 만들거든요. 이거 농민들도 개혁기구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농민들이 만들었던 개혁기구가 바로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이 집강소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의미가 하나 있는데, 마을을 스스로 자자야, 통치할 치자야,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기구였어요. 그리고 교정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도 어떤 자주적인 개혁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폐지됩니다. 일본이 없애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하는데, 요렇게 화해하고 개혁까지 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꺼지지가 않아요. 일본이 가지를 않고 오히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죠. 왕들이 살고 있고, 그죠? 거기를 점령했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얘네가 이제 좀 도발한 거죠.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 아마 느꼈을 거고,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뭐야 이놈들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 펼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어이가 없죠. 청일전쟁 펼치는데요.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청일전쟁에서는 당연히 일단 일본이 이기긴 해요. 근데 우리도 우리나라 땅에서 이 청일전쟁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2차 봉기를 합니다. 근데 이 2차 봉기는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농민군들은 2차 봉기에서 아주 시금치처럼 풀이 죽어서 처량하게 다 죽습니다.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데요.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대다수의 농민군들이 패배하고 처형되거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마무리된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어쨌든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까지 좀 굉장히 길었지만 이게 다 계기예요. 과정인 거고. 계기이자 과정이라고 써야겠다. 그죠?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 운동 자체는 어떠한 의의가 있었나?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일단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부의 나쁜 정책을 대항하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봉건적인 나쁜 것들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 같은 외세에도 반대했어요. 반외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고 또 이제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일부 개혁 요구들은 또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진압이 되긴 했지만 일부 남아있었던 잔여 세력들은 이후에 의병운동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저항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좋은 점들, 의의가 있고 좋은 성격들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함으로써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 거지,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배워봤습니다.